띠리리리링. 초인종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향했죠.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더군요.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깔끔한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한 손으로는 자기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임신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문을 열자 여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기 혹시 박민수 씨 댁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우리 남편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죠.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은요. 제가 박민수 씨 아기를 가졌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여자는 다시 한번 자기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임신했어요. 박민수 씨 아이를요.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집 앞에 찾아와서 임신했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이야. 그런데 잠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먼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저는 여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사실이에요.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은 흐르는데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마치 억지로 짜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가만히 있다가 현관 신발장 위에 놓아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자는 제 손에 든 봉투를 보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여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 진단서예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남편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요. 그러니까 당신이 임신했다면 그건 절대 우리 남편 아이가 아니에요. 여자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긴 뭐가 없어요. 여기 진단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세 곳 병원에서 확진받았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진단서를 보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럼 이건 당신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아이겠죠. 여자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리고는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친 사람도 다 있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우리 부부 사이엔 금이 가고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5년째 저희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직 때가 안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남편과 저는 병원을 찾기 시작했죠. 산부인과를 다니며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처음엔 제 문제인 줄 알았어요. 배란 검사, 난관 검사, 호르몬 검사까지. 그런데 제 몸은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남편 차례였죠. 처음 정액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시죠. 두 번째 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검사까지 받고 나서야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남편분이 선천적 무정자증이신 것 같습니다. 정자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핏기가 싹 빠지더니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확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 곳 병원을 더 돌았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집에 들어왔는데 요즘엔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죠. 어디 갔다 와요? 물어보면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돌아다녔어. 말투도 퉁명스러워졌어요. 전에는 제가 뭘 물어보면 자상하게 대답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귀찮다는 듯 고개만 끄덕이거나 고개를 저었죠. 저는 남편이 불임 진단 때문에 상처받은 걸 이해했습니다. 남자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다가가려고 노력했죠. 우리 입양 생각해 볼까요? 요즘 입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남편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잖아요. 알아서 할게. 신경 끄고 살아. 신경을 끄라니요. 우리가 부부인데 어떻게 신경을 꺼요? 하지만 남편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흘렀을까요? 그날 그 여자가 찾아온 겁니다. 저는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진단서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찾아왔다. 남편 아이라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불임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자가 제가 진단서를 보여줬을 때 놀란 표정이 너무 과장됐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황급히 도망가듯 내려갔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착각했다고 생각하면 당황해서 제대로 된 사과도 못하고 가겠죠. 근데 그 여자는 너무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떠났어요.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여러 번 울렸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지? 한 번 더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남편은 불임인데. 하지만 머릿속에선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왜 하필 우리 집을 찾아왔을까? 남편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리고 왜 그렇게 당황한 척만 하고 빨리 떠났을까?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남편은 보통 6시쯤 퇴근하는데 요즘엔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따라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갔습니다. 6시, 7시, 8시.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계속 안 받았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어디 갔다 와요?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식했어. 회식이요. 무슨 회식이 이렇게 늦게까지 해요. 그냥 2차까지 갔어. 왜?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늘 집에 여자가 찾아왔어요.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신발을 벗다 말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무슨 여자? 임신한 여자요. 당신 아이를 가졌다고 하던데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무슨 소리냐며 황당해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남편은 놀라고 있었어요. 마치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요. 당신 불임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거실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요. 근데 왜 당신은 지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어요? 아니,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놀란 거지.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 26쯤 돼 보이던데 긴 생머리에 원피스 입고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왜 우리 집 주소를 알고 당신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내가 이걸 보여줬더니 그 여자 황급히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연기 같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진단서를 봤습니다. 연기. 네.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너무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갔어요. 남편의 아담스 애플이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침을 삼킨 거죠.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죠?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몰라. 그럼 전화는 왜 안 받았어요? 낮에 몇 번을 걸었는데 회의 중이었어. 거짓말. 당신 오늘 회식했다며요. 회의는 또 뭐예요? 남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남편은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한참을 뒤척였죠. 새벽 2시쯤 됐을까요? 남편 핸드폰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진동이 울렸어요. 저는 살짝 눈을 떠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황급히 이불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그런데 그게 뭘까요? 그 여자는 왜 우리 집에 찾아온 걸까요? 남편은 왜 그렇게 동요하는 걸까요? 그리고 새벽에 온 그 문자는 대체 누가 보낸 걸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알게 된 사실,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옷을 입었어요. 아침 식사도 거르고 현관으로 향했죠. 어디 가요? 아침도 안 먹고요. 남편은 구두를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있어. 먼저 갈게.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식탁에 차려놓은 밥상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평소 같으면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였는데 요즘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어젯밤 일이 생각났어요. 새벽에 온 문자, 화장실로 들어간 남편. 핸드폰을 확인해 봐야 하나. 하지만 남편 핸드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예전엔 제 생일이었는데 요 몇 달 사이에 바뀌었더라고요. 왜 비밀번호를 바꿨냐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바꾸래요. 그게 진짜일까요? 저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집 근처 대형 마트였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려는데 옆에 익숙한 차가 한 대 보였어요. 남편 차였습니다. 검은색 소나타. 번호판도 똑같았어요.
회의 간다며 왜 여기 있지? 저는 차에서 내려 남편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조수석에 뭔가 놓여 있었죠. 긴 머리카락 한 올, 검은색 생머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 차에 여자 머리카락이라니. 혹시 어제 그 여자? 아니야, 설마.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마트에 들어가지도 않고 차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죠.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이상한 결제 내역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텔 결제. 한 달에 두세 번씩 규칙적으로 같은 모텔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도 똑같았어요. 5만 원씩.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하지만 잠깐, 남편은 불임이잖아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왜 그 여자는 임신했다고 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불임 진단이 잘못된 걸까? 세 곳 병원에서 다 똑같이 나왔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면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걸까? 임신한 척만 하고. 왜요? 무슨 목적으로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 긴장한 듯 들렸어요. 지금 어디예요? 회사야. 왜? 회사라고요. 근데 왜 당신 차가 마트 주차장에 있어요?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트. 네. 지금 집 근처 대형마트 주차장에 당신 차 서 있던데요. 제가 방금 봤어요. 아, 그거. 동료한테 차 빌려줬어. 애 병원 데려간다고 해서. 거짓말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렸거든요. 정말이요. 누구한테요? 김대리. 왜 그래, 갑자기.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분명히 거짓말이야. 남편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저는 옷을 챙겨 입고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마트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남편 차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제 그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자는 웃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설명하는 듯 했죠. 저는 차 안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커피숍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보였죠. 남편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둘 짜고 친 거야. 어제 여자가 찾아온 것도 황급히 도망간 것도 전부 계획된 일이었어요. 남편과 저 여자가 함께 꾸민 일이었던 거죠. 근데 왜요?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저는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두 사람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두 사람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러 장 찍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것도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는 여자랑. 왜 하필 임신이라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남편이 불임인 걸 알면서요. 혹시 저한테서 위자료라도 받아낼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커피숍에 앉아 있는 남편과 여자. 마트 주차장에서 함께 걷는 두 사람.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녁 8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거예요. 응, 왜? 오늘 몇 시까지 회의했어요.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5시쯤 끝났어. 왜 자꾸 물어보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2시 반에 남편은 마트 주차장에 있었고 그 여자와 커피를 마셨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커피숍에 앉아 있는 남편과 여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오늘 오후 2시 반. 집 근처 마트 커피숍. 어제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여자랑 같이 있던데요.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오해야.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직접 두 눈으로 봤는데. 아니야, 진짜 오해라니까.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저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설명해봐요. 왜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어제 우리 집에 찾아와서 당신 아이 임신했다고 한 그 여자를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그건 내가 설명할게. 설명하세요. 지금 당장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사실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요. 응. 회사 후배 동생이야. 회사 후배 동생. 그럼 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그쳤어요. 대답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냐고요. 그건 내가 시킨 게 아니야. 그 애가 혼자 한 거야. 혼자요. 당신 이름을 정확히 알고 우리 집 주소까지 알고 있는데 혼자 한 거라고요. 남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카드 명세서 사진이었습니다. 모텔 결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3달 동안 한 달에 2~3번씩 같은 모텔, 같은 금액. 이것도 회사 후배 동생이랑 간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당신 불임이잖아요. 아이 가질 수 없는 몸이라며요. 근데 바람은 피우고 다니네요.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난 그냥 힘들었어. 힘들었다고요. 응. 불임 판정받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 남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너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대체 뭐가 목적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아직도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고 저는 방에서 혼자 누워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한 걸까? 임신 거짓말, 모텔 결제, 비밀 만남.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파헤쳐 봐야겠어.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남편이 뭘 숨기고 있는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전부 다 알아낼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알게 된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던 비밀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건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죠. 탐정사무소는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더군요. 안경을 쓴 인상이 꽤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자리에 앉으며 준비해간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 카드 명세서, 그리고 첫날 그 여자가 찾아왔을 때 현관 CCTV에 찍힌 영상까지요. 이 여자에 대해 알고 싶어요.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전부요. 탐정은 사진들을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계약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 앞에 그 여자가 또 서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여자 배를 쓰다듬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왜 또 왔어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정말 박민수 씨 아이 맞아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도 그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내가 진단서까지 보여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병원에서 오진한 거라고요. 오진이요. 세 곳 병원에서 다 똑같이 나왔는데요. 여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유전자 검사하시죠.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네. 아기 낳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시죠.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왜요? 진짜 남편 아이라면서요. 그건 아기한테 안 좋아요. 태아 유전자 검사는 위험하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출산 후에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피하세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보여주세요. 산부인과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요. 요즘 병원은 다 전자차트인데요. 병원 이름만 알려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요? 뭐가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정보라서요. 개인정보요. 그럼 당신이 우리 집 찾아와서 남편 아이 임신했다고 한 건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만 가세요. 다음엔 경찰 부를 거예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나서 창문으로 살짝 내다봤더니 여자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더군요. 이상했습니다. 왜 자꾸 찾아오는 걸까요? 유전자 검사도 거부하고 병원 기록도 안 보여주면서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꺼져 있더군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기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구겨진 와이셔츠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어디서 잤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 들어갔어요.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잤냐고요? 찜질방. 찜질방요. 왜요? 집에 오기 싫어서. 남편은 옷을 벗으며 쌀쌀맞게 대답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예전이 언제인데. 난 이제 지쳤어. 뭐가 지쳐요? 불임 때문에요.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맞아, 불임 때문이야. 나 같은 인간은 가정을 꾸릴 자격도 없어. 그리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상처받았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우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최대한 빨리 결과 좀 알려주세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 여자는 매일 집 앞에 나타났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마치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죠.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만 확인하고 문은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여자는 현관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어요. 초인종도 계속 눌렀죠. 저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불법 침입이요. 집 앞에서 계속 배회하고 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여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나면 다시 신고하세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아낸 게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탐정 사무소로 향했어요. 탐정은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 이름은 최서연이고 나이는 26입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직업이 뭐예요? 무직입니다. 정확히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것 같고요. 그럼 돈은 어떻게 벌어요? 탐정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서류에는 경찰서 조서 사본이 있었어요. 이 여자 작년에 다른 남자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똑같은 짓이요. 네.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위자료 받아낸 전과가 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기꾼이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전문적인요. 여기 보세요.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고소당한 적 있습니다. 그때는 합의로 끝났고요. 그럼 이번에도 저한테서 돈을 뜯어낼 생각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뭐예요? 왜 저 여자랑 만나는 거죠? 탐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뭔데요? 남편분 계좌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최근에 비밀 계좌를 하나 만드셨더군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비밀 계좌요. 네. 그리고 그 계좌로 3달 전에 큰 돈이 입금됐어요. 얼마나요? 2천만 원.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2천만 원이요.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사기꾼 여자, 바람피운 남편, 비밀 계좌, 2천만 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탐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데요? 남편분과 최서연 씨가 공모했을 가능성이요. 공모요. 네. 함께 사기를 꾸민 거죠. 부인께 위자료를 받아내려고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들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게
돈 때문에 사기를 쳤다는 게요. 더 조사해 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탐정사무소를 나왔어요. 거리를 걷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대체 뭐가 목적인지, 남편과 무슨 관계인지 직접 물어볼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최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집 근처 카페로 나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꼭 나가겠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 여자 입으로 직접 들을 겁니다. 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 부부를 괴롭히는지요. 마이너스.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최서연을 기다렸습니다. 녹음기는 가방 안에 켜놓은 상태였어요. 문이 열리고 최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배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걷더군요. 저는 손짓으로 자리를 가리켰어요. 여기 앉으세요. 최서연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당신 대체 뭐예요? 최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작년에 다른 남자한테도 똑같은 짓 했죠. 임신 거짓말하고 돈 뜯어낸 거요. 최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탐정 고용했어요. 당신 전과 기록 다 나왔어요. 최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목적이죠. 우리 남편 아이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위자료 받아낼 생각이었죠. 최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저도 당하는 중이에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한다고요? 누구한테요? 최서연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 박민수 씨가 먼저 저한테 연락했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문자는 남편 번호로 온 게 맞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같이 돈 좀 벌어보자. 내 마누라한테서 위자료 받아낼 수 있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이 보낸 거예요. 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연락이 와서 최서연은 다른 문자들도 보여줬어요. 나 불임이니까 걸릴 일 없어. 넌 임신한 척만 하면 돼. 당황한 척 연기 잘하고 나중에 위자료 받아내면 반반 나눠 갖자.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조작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전화 통화 기록도 있어요. 최서연은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남편 번호로 10번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당신은 남편한테 속은 거예요. 처음엔 그냥 연기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100만 원 준다고 해서 했죠. 그런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욕심이 났어요. 박민수 씨 말대로 위자료를 진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사기를 치려고 한 거네요. 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신 배는 뭐예요? 정말 임신한 거예요. 최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옷을 들어 올렸어요. 배 안쪽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형물이에요. 인터넷에서 샀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최서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말이 진짜일까? 아니면 또 거짓말일까요?
남편이 정말 먼저 제안한 걸까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돈이 필요한가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문자들 제가 가져가도 돼요. 네, 가져가세요. 저 이제 손 떼고 싶어요.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경찰 조사받으면 솔직하게 다 말해요. 남편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도요. 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시는 우리 집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하니 대화 내용이 다 녹음돼 있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최서연의 말이 진짜일까요? 남편이 정말 먼저 사기를 제안한 걸까요? 아니면 최서연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탐정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비밀 계좌에 입금된 2천만 원 출처 알아냈어요.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남편분 어머님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요. 네. 석 달 전에 2천만 원을 남편분한테 송금하셨더군요. 왜요? 무슨 일로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차를 몰았어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며느리 왔네. 들어와. 저는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끓여주시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웬일이고? 어머니, 석 달 전에 민수한테 돈 보내셨죠?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어떻게 알았어? 2천만 원이요. 무슨 일로 그렇게 큰 돈을 보내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부탁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왜요? 무슨 일로요? 글쎄, 자세히는 안 알려주더라고. 그냥 꼭 필요한 일이 있다고만 했어.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 혹시 민수가 요즘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다만요. 요즘 전화하면 목소리가 좀 어둡더라고. 무슨 고민 있냐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하고.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불임 진단, 바람, 사기 계획, 전부요. 시어머니는 듣고 계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민수가 그런 짓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도 믿기지 않아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내가 민수 아빠한테 전화해 볼게. 아빠가 한번 단단히 말해야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괜찮겠어. 네. 걱정 마세요. 저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모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최서연을 고용해 사기 계획을 꾸몄어요. 목적은 저한테서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왜요? 왜 남편은 저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비열한 방법을 쓰는 걸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디 갔다 왔어?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카페에서 최서연과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돈 좀 벌어보자. 내 마누라한테서 위자료 받아낼 수 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당신이 먼저 제안했죠. 최서연한테 돈 주고 사기치자고요.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어머니한테 받은 2천만 원도 알아요. 그 돈으로 이 사기극을 꾸민 거죠.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난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도망쳐요. 뭐해서요? 이 모든 것에서 불임무능함, 너한테 미안한 마음, 전부에서 남편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서 위자료 뜯어내고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대체 뭐가 목적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만 했어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 정말 미친 거 아닐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또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어요. 남편이 뭘 숨기든 무슨 목적이든 전부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최서연, 남편 둘 다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미처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숨기고 있던 진짜 이유는 남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더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남편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어요. 남편은 밖에서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할까?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까?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하자. 남편도 최서연도 둘 다 처벌받게 하자.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불임 진단서, 남편과 최서연의 사진, 문자 내역, 녹음 파일, 카드 명세서, 비밀 계좌 내역까지요. 전부 다 있네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편분은 상간행위와 사기 공모로 고소할 수 있고 최서연 씨는 사기와 공갈 미수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최서연 씨는 전과가 있으니 실형도 가능합니다. 남편분은 초범이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 나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혼은요? 이 정도 증거면 유책 배우자가 남편분이 되니까 위자료 받고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입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남편과 최서연 둘 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요. 네. 내일 고소장 접수해요. 당신이랑 최서연 둘 다요. 남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이제 늦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미친 짓 했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겠죠. 당신도 모르니까요. 그냥 도망치고 싶었다는 말밖에 못하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지금 당장 말해봐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냐고요. 남편은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곧 연락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혹시 집에 CCTV 있으세요? 현관에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영상도 제출해 주세요. 최서연 씨가 집 앞에서 배회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최서연이 집 앞에 찾아온 기록이 전부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규칙적으로 나타났더군요. 저는 영상을 USB에 담아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해자 조사 받으러 나오세요.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는 제 진술을 꼼꼼히 받았어요. 남편분과 최서연 씨가 공모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기록했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2사람 모두 조사 나오라고 연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보더니 손이 떨렸어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러는 거야. 나 고소한 거 진짜야. 진짜예요. 그리고 최서연도 같이요.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나 이제 끝났어. 끝난 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회사에서 알면 어떡해. 나 잘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남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최서연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최서연 씨가 전부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남편분이 먼저 제안했고 자기는 돈 때문에 했다고 했습니다. 임신도 거짓이고 보형물 사용한 것도 인정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검찰로 송치될 겁니다. 재판은 2달 후에 열릴 거예요. 저는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나가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서연과 남편 2사람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발악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사하고 비열한 것이었습니다. 고소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최서연 어머니입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딸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제가 그래야 하죠? 우리 딸이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교도소 가면 인생 끝나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제가 당한 걸 생각하면 용서 못해요. 얼마 드릴까요? 500만 원, 아니 1000만 원 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최서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루에 10통씩도 넘게요. 저는 번호를 차단했지만 다른 번호로 계속 걸어왔어요. 결국 핸드폰을 꺼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최서연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쳤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무릎 꿇을게요. 저는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제발요, 제발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최서연 어머니는 1시간 넘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야 데려갔어요. 저는 지쳐갔습니다. 고소한 게 맞는 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다시 생각했어요. 아니야.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야. 내가 흔들리면 안 돼.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회사 그만둬요? 남편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소문 다 났어. 더 못 다니겠어. 소문이요. 경찰 조사받은 거 회사에서 다 알아. 사람들 눈치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건 당신이 자초한 거잖아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봤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최서연이 함께 저를 역고소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 고소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제가요. 네. 남편분과 최서연 씨가 부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폭행이요. 제가 언제 폭행을 했어요? 최서연 씨 주장으로는 카페에서 만났을 때 부인이 때렸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요. 저 손가락 하나 안 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 고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저를 고소하다니요. 걱정 마세요.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 날 겁니다. 오히려 허위 고소로 역공할 수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집 안 CCTV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 거실에도 CCTV가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대화하는 장면이 다 녹화돼 있었습니다. 폭행 같은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영상을 USB에 담아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피의자 조사 받으러 나오세요.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는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완전히 허위 고소네요. CCTV 확인했는데 폭행 장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혐의 처분 나고 오히려 남편분과 최서연 씨가 허위 사실 유포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저 고소해놓고요. 그건 최서연이가 하자고 해서 당신도 동의했잖아요. 당신 이름으로도 고소장 들어갔어요. 난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최서연이가 같이 안 하면 전부 당신 탓으로 돌리겠다고 했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끝까지 변명만 하네요. 정말이야. 나도 당하는 거야. 당한다고요. 처음에 사기 제안한 게 누구예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 있습니다. 뭔데요? 최서연 씨가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 왔습니다. 합의요? 네. 2천만 원 줄 테니 고소 취하해 달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합의 안 해요. 확실하세요. 2천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 끝까지 처벌받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까지 가는 거죠? 네. 재판에서 확실하게 마무리할 거예요. 며칠 후 남편도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나랑 이혼하고 위자료 1억 받아. 대신 고소만 취하해줘.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싫어요. 당신 처벌받고 나서 이혼할 거예요. 제발 제발 나 전과자 되면 안 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돌아서 버렸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 그날 모든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남편과 최서연이 얼마나 치밀하게 사기를 계획했는지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처벌도요. 하지만 여러분, 재판에서 밝혀진 진실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어요. 남편이 진짜 숨기고 있던 비밀이 무엇인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는지, 그 모든 게 드러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고 남편과 최서연은 피고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박민수, 피고 최서연 일어나세요.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판사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 박민수는 배우자에 대한 사기 및 공모 혐의, 피고 최서연은 사기 및 공갈 미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들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최서연이 먼저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저는 일부만 인정합니다.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일부라니요.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 겁니까? 사기 목적이 다릅니다. 저는 아내에게서 위자료를 받으려던 게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럼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내가 저를 떠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떠나게 만들다니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이라고 했죠. 네, 증거로 제출된 진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남자로서 자존감도 아내에 대한 자신감도 전부 사라졌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내가 언젠가는 저를 떠날 거라고요. 아이도 못 낳는 남자, 쓸모없는 남편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죠. 근데 제 머릿속에선 자꾸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내가 저를 버릴까 봐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무엇을요? 차라리 제가 먼저 망가지자고요. 제가 먼저 나쁜 사람이 되면
아내가 저를 떠날 명분이 생기니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최서연 씨를 고용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바람을 피운 척, 아내를 배신한 척 하려고요. 최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순 연기 알바인 줄 알았어요. 100만 원 주겠다길래 했죠. 판사가 물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욕심이 났어요. 진짜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기를 치기로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박민수 씨는 모르게 제가 혼자 계획을 바꿨어요. 저는 최서연을 쳐다봤어요. 그럼 당신들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같은 연극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판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아내가 상처받을까 봐요. 차라리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 아내가 저를 미워하고 떠나게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심리 상태에 대해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고인, 어린 시절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여자가 생겨서요.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떠났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계속 우셨어요. 밤마다 아버지를 원망하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생각했어요. 버림받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래서 절대 누군가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아내를 떠나려고 했잖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떠나면 아내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제 아버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떠나게 만들려고 한 겁니까? 네. 제가 나쁜 사람이 되면 아내가 저를 떠나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럼 저는 아버지처럼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정말 왜곡됐어요. 알아요.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남편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불임 진단을 받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제 가치가 없어진 것 같았죠. 그리고 어릴 때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났어요. 남편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당신이 저를 버릴까 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망가지기로 한 거예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고인은 심리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요. 판사가 최서연을 봤습니다. 피고 최서연, 당신은 피고 박민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진짜 위자료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그럼 당신이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박민수 씨 계획대로 됐을 거예요. 원고가 남편을 미워하고 이혼했겠죠. 저는 최서연을 쳐다봤어요. 그럼 당신 때문에 진실이 밝혀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일이 커졌으니까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변호인, 최후 변론하시죠. 저희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 박민수는 심리적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아내를 속인 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피고 최서연은 정가도 있고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박민수는 악의가 아닌 병적인 두려움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심리치료를 조건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 최서연 사기 및 공갈 미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최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 박민수 배우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다만 심리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왔어요. 여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완전히 미쳤었어.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그냥 아픈 사람이었어요. 치료받지 않은 상처가 당신을 망가뜨린 거예요. 여보.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한 짓은 저를 너무 많이 아프게 했어요. 알아. 정말 미안해. 저는 돌아섰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당신도요.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남편은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다니며 상담을 받았죠. 트라우마 치료, 불안장애 치료, 우울증 치료까지요. 저는 남편과 따로 살았어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어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예전만큼 좋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다녔죠. 그리고 매일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핸드폰 문자가 아닌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도 당신이 날 떠나지 않아줘서 감사해.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 편지. 오늘 치료받으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세 번째 편지. 어릴 때 상처가 나를 망가뜨렸지만 이제는 치유하고 있어.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한 달에 30통씩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지는 전부 보관했습니다. 어느 날 최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서요. 저는 최서연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최서연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